그날 밤 나는 그 집의 문을 열었고 그 안에서 나를 기다리던 것은 죽음의 속삭임이었다. 바람이 스치듯 가볍게 그러나 뼈를 파고드는 그 소리는 돌아와, 돌아와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서 있지도 움직이지도 못한 채 그 목소리가 내 피부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환청이 아니었다. 그것은 집의 심장, 이 오래된 한옥의 검은 피였다. 서울의 번잡함을 피해 나는 이 시골 마을로 왔다. 이름은 평범했다. 이화촌. 꽃이 피는 마을이라는 뜻이지만 지금은 가을의 잎사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고요를 채우고 있었다. 내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 이 낡은 집. 그는 10년 전 사라졌고 그 후로 가족들은 이곳을 피했다. 그 집은 저주받았어 라고 속삭이듯 말하곤 했다. 나는 믿지 않았다. 현대적인 여성이었던 나는 그런 미신을 웃어넘겼다. 직장에서의 피로, 끝없는 야근,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지 못하는 내 삶. 이 집은 새 출발의 상징이 될 터였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기차에서 내린 나는 택시를 타고 마을 입구까지 왔다. 택시기사는 나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그 집으로 가시나요? 젊은 아가씨가 왜? 그의 말은 미완의 문장으로 끝났다. 나는 웃으며 대꾸했다. 유산 정리를 하러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으로 물들어 있었다. 마을 길을 걸으며 나는 공기를 느꼈다. 습하고 무거운 마치 누군가의 숨결처럼. 집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저물어가고 있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녹슨 자물쇠가 느슨하게 걸려 있을 뿐. 나는 손잡이를 돌렸다. 삐걱 그 소리가 밤을 가르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집안은 어두웠다. 먼지가 쌓인 마루, 벽에 기대어 선 오래된 가구들. 공기가 썩은 나무 냄새와 섞여 코를 찔렀다. 나는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방을 둘러보았다. 거실 한가운데 커다란 거울이 서 있었다. 할아버지의 물건이라고 들었지만 왜 이곳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울 표면은 흐려져 있었고 내 모습이 비치는 대신 뒤편의 어둠이 스며들듯 보였다. 이상하네. 나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때 바람이 불어 문이 닫혔다. 쿵. 그 소리에 심장이 뛰었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방 하나를 청소해 잠자리를 마련했다. 할아버지의 침실이었다. 침대는 아직 그대로 이불이 구겨진 채 나는 피곤해서 바로 누웠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은은한 빛이 방을 채웠다. 잠이 들려는 순간 소리가 들렸다. 아주 작게 바닥에서 나는 소리. 톡! 누군가 발가락으로 마루를 두드리는 듯했다. 나는 눈을 뜨고 귀를 기울였다. 침묵. 다시 톡! 톡! 이번에는 더 가까이. 침대 아래에서 쥐인가? 나는 자신을 달랬다. 하지만 쥐의 소리는 이렇게 리듬감 있게, 이렇게 의도적으로 울리지 않는다. 나는 불을 켜고 침대 밑을 들여다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먼지만 피어올랐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 다시 누웠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이제는 벽에서 스, 스. 누군가 손톱으로 벽을 긁는 소리. 나는 몸을 일으켜 벽을 만져보았다. 차갑고 습했다. 손가락 끝에 끈적한 무언가가 묻어났다. 붉은 피? 아니 상상일 뿐. 나는 손을 씻으러 부엌으로 갔다. 수도꼭지를 틀자 물이 뚝뚝 떨어졌다. 하지만 물줄기는 깨끗하지 않았다. 희미한 핏빛이 섞여 있었다. 이 집은 오래됐으니까. 나는 중얼거렸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싹 껐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마을로 나갔다. 집을 수리할 사람을 구하려고. 마을은 작고 사람들 얼굴은 낯설었다.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이 집 수리할 장인 아저씨 아시나요?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빤히 보았다. 그 집? 왜 그 집을 샀어? 샀다기보단 물려받았어요. 할아버지 유산이요. 그녀의 눈이 커졌다. 아, 그분 손녀딸? 그 집은. 그녀는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식당에 다른 손님이 없었다. 그 집은 귀신이 사는 집이야. 30년 전 네 할아버지가 그 여자를 죽였거든. 나는 웃었다. 귀신? 그런 미신은?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다. 미신이 아니야. 그 여자는 네 할머니야. 아니, 할아버지의 첫사랑이었지. 시집을 가려던 날 할아버지가 질투에 미쳐 그녀를 벽에 묶고 칼로. 그녀는 목을 긋는 제스처를 했다. 그 후로 그 집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린대. 밤마다. 그리고 거울 속에서 그녀가 나타난대.
나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없어요. 증거? 마을 사람들이 다 봤어. 10년 전 네 삼촌이 그 집에 갔는데 다음날 미쳐서 병원에 실려갔지. 그 여자가 날 부른다고 소리치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날걸음은 무거웠다. 그 이야기 미신일 뿐이라고 되뇌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더 무겁고 더 차갑게. 거실의 거울 앞에 서자 내 모습이 비쳤다. 하지만 뒤에 누군가 서 있는 듯했다. 그림자? 나는 고개를 돌렸다.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거울을 보니 내 뒤에 희미한 여자의 형체, 긴 머리, 하얀 한복, 눈은 검게 물든 두 동그란 구멍. 아,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거울은 다시 평범해졌다. 내 환각일 뿐. 오후에 나는 집안을 청소했다. 오래된 상자를 열어보니 할아버지의 일기장이 나왔다. 먼지가 쌓인 가죽 표지. 나는 페이지를 넘겼다. 1920년 5월 15일. 그녀를 봤다. 아름다운 미소. 내 것이 될 거야.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글씨가 거칠어졌다. 왜 다른 남자를 내 것인데.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죽였다. 그녀는 영원히 내 곁에. 일기장은 거기서 끝났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덮었다. 그날 밤 소리는 더 컸다. 톡톡, 쓱, 그리고 이번에는 목소리. 돌아와, 나를 봐.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 3시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방을 채웠다. 하지만 그 소리 위로 다른 것이 섞였다. 울음소리. 아주 작게, 그러나 절박하게. 왜 나를? 나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귀를 막았다. 하지만 소리는 머릿속에서 울렸다. 마침내 나는 포기하고 일어났다. 거실로 나가 거울 앞에 섰다. 누구세요? 나는 속삭였다. 거울 속 내 눈이 마주쳤다. 하지만 내 눈동자가 검게 물들어 있었다. 너야! 목소리가 내 입에서 나왔다. 아니, 내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 여자의. 그 순간 집 전체가 흔들리는 듯했다. 벽에서 피가 스며 나왔다. 붉은 물줄기가 마루를 타고 흘렀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문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자물쇠가 스스로 잠겼다. 창문도 마찬가지. 나는 갇혔다. 도와줘! 나는 소리쳤다. 하지만 마을은 멀고 이 집은 고립되어 있었다. 소리가 가까워졌다. 발소리, 느리고 질질 끄는 소리. 복도에서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방으로 도망쳤고 문을 잠갔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문 밖에서 긁는 소리, 손톱이 나무를 파먹는 소리. 열어! 나를 봐! 목소리는 이제 웃고 있었다. 미친 듯한 복수심에 물든 웃음. 나는 벽장으로 숨었다. 어둠 속에서 내 숨소리만이 들렸다. 하지만 곧 다른 소리가 바로 옆에서 찾았어. 차가운 손이 내 어깨를 만졌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볼 수 없었다. 그 손은 점점 내 목으로 올라왔다. 조여오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나는 깨어났다. 벽장에 웅크린 채. 손은 사라졌고 집은 고요했다. 꿈이었나? 하지만 내 목에 붉은 손자국이 남아있었다. 진짜였다. 나는 서둘러 짐을 챙겼다. 이 집을 떠나야 했다. 하지만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다. 열쇠는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창문을 부수려 했지만 유리는 깨지지 않았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튕겨나왔다. 이 집은 나를 놓아주지 않아. 나는 중얼거렸다. 그날 낮, 나는 다시 마을로 갔다. 아주머니를 찾아가 물었다. 어떻게 빠져나와요? 그 집에서.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빠져나올 수 없어. 한번 들어가면 그 귀신이 널 데려가. 내 할아버지가 한 짓처럼. 방법이 있을 거예요. 나는 소리쳤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오직 하나, 그 여자를 달래는 거. 그녀의 뼈를 찾아서 제대로 장례를 치러야 해. 할아버지가 묻어버린 그 뼈를. 나는 돌아왔다. 집안은 더 어두워져 있었다. 해가 지기 전에 나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단서가 있을 터. 페이지 사이에 낡은 사진이 떨어졌다. 젊은 할아버지와 여자, 미소 짓는 그녀, 뒤에 집의 사진. 지하실 문이 열려 있었다. 지하실. 나는 떨며 계단을 내려갔다. 어둠이 나를 삼켰다. 플래시로 비추자 먼지가 춤을 췄다. 구석에 작은 상자. 열어보니 뼈 조각, 작은 손뼈. 그녀의. 나는 그것을 들고 올라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집안이 변했다. 벽에 그림자가 춤을 추고 공기에 피냄새가 났다. 거울 속 그녀가 서 있었다. 이번에는 선명하게. 돌아왔어. 이제 내 차례야. 그녀의 손이 거울을 뚫고 나왔다.
차갑고 축축한 손, 내 팔을 잡았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뼈를 던졌다. 미안해, 용서해. 하지만 그녀의 눈은 복수로 빛났다. 용서, 영원히, 함께. 그 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속삭임으로, 비명으로. 그녀는 20살에 죽었다. 사랑했던 남자가 질투에 사로잡혀 벽에 묶여 칼에 찔려 뼈는 지하에 묻혔고 영혼은 이 집에 갇혔다. 매일 밤 그녀는 기다렸다. 할아버지를 그리고 그의 피를. 이제 나였다. 그녀의 손녀딸, 피의 연결. 나는 도망치려 애썼다. 창문을, 문을, 모든 것을. 하지만 집은 살아있었다. 마루가 꿈틀거리고 천장이 내려앉는 듯했다. 그녀의 웃음이 사방을 채웠다. 함께, 영원히. 나는 무너졌다. 무릎 꿇고 울었다. 제발 놓아줘. 하지만 그녀는 다가왔다. 차가운 입술이 내 귀에 닿았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그녀의 속삭임은 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너도 나와 같아. 피는 배신하지 않아. 나는 벽장에 웅크린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공기처럼, 그림자처럼 내 모든 감각을 오담했다. 집은 더 이상 단순한 나무와 돌의 구조물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괴물, 그녀의 분노와 슬픔으로 맥박을 띠는 짐승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검은 눈구멍, 갈라진 입술, 그리고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끝없는 원한. 나는 다시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이건 꿈이야. 환각이야. 하지만 내 목의 손자국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붉고 따끔거리는 자국, 손톱이 파고든 듯한. 나는 벽장에서 나와 떨리는 다리로 거실로 걸어갔다. 거울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 모습을 비추지 않았다. 대신 흐릿한 안개 속에서 그녀가 움직였다. 한복 자락이 스치는 소리, 긴 머리카락이 마루를 스치는 소리. 나는 뒤로 물러섰다. 제발, 나를 왜? 내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 순간 거울 속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왜? 네 피 때문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으며 마치 땅 속에서 울리는 듯했다. 그는 나를 배신했어. 그리고 너는 그의 피를 이어받았지. 너는 나를 다시 가둘 셈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몰랐다? 그럼 이제 알게 될 거야. 집안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왔지만 빛은 방을 따뜻하게 만들지 못했다. 오히려 그림자를 더 길게 드리웠다. 나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녀의 뼈를 찾았으니 장례를 치르면 그녀를 달랠 수 있을지도 몰랐다. 마을 아주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그녀의 뼈를 찾아서 제대로 장례를 치러야 해. 하지만 뼈는 이미 내 손에 있었다. 작은 손뼈, 깨진 조각들. 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천에 싸서 가방에 넣었다. 이걸로 끝낼 수 있어. 나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나는 다시 지하실로 내려갔다. 어둠은 더 짙어졌고 공기는 곰팡이와 썩은 흙 냄새로 가득했다. 플래시를 비추자 벽에 새겨진 흔적이 보였다. 손톱으로 파낸 듯한 긁힌 자국. 그리고 그 아래 바닥에 희미한 글씨. 한글로 떨리는 필체로 쓰여 있었다. 미안하다 은희야. 은희. 그녀의 이름이었다. 내 할아버지가 사랑했고 배신했고 죽인 여자. 나는 무릎을 꿇고 그 글씨를 만졌다. 차가운 바닥에서 그녀의 고통이 전해지는 듯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났다. 쓱.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 나는 숨을 멈췄다. 플래시를 돌리자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공기가 달라졌다. 무겁고 끈적하게. 은희씨. 나는 속삭였다. 용서하고 싶어요. 당신을 보내주고 싶어요. 대답 대신 바람이 불었다. 지하실 문이 쾅 닫혔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계단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제발! 나는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발소리, 질질 끄는 소리, 그리고 웃음. 날 보내? 너는 날 가둘 뿐이야. 나는 문을 부수려 했었다. 어깨로, 발로, 손으로.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뒤에서 차가운 손이 내 등을 스쳤다. 돌아봐. 그녀의 목소리였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볼 수 없었다. 공포가 내 몸을 얼렸다. 하지만 그녀는 기다리지 않았다. 차가운 손가락이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날 봐. 그녀의 비명이 지하실을 울렸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거울 속의 흐릿한 형체가 아니었다. 그녀는 내 앞에 서 있었다. 하얀 한복은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긴 머리카락은 얼굴을 반쯤 가렸다. 하지만 그 눈, 그 검은 구멍 같은 눈은 나를 뚫어보았다. 너는 그의 피야. 그녀가 말했다. 그의 죄를 갚아. 나는 뒷걸음질 쳤다. 난 아무 잘못도 없어요. 하지만 그녀는 다가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녀의 발은 바닥에 닿지 않았다. 떠 있었다. 없다고? 그의 피가 흐르는 한 너는 나와 함께야. 나는 벽에 등을 기댔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그녀의 손이 내 얼굴로 다가왔다. 차갑고 축축한 손. 은희 씨, 제발. 나는 울며 말했다. 할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제가 대신 빌게요. 그녀는 멈췄다. 아주 잠깐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슬픔? 아니, 분노였다. 빌어? 그걸로 내 고통이 사라질까?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내가 왜 죽었는지 알아? 사랑했기 때문이야. 그를 믿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는 날 벽에 묶고 칼로 찔렀어. 1000번 만번 내 뼈를 부수고 이 집에 가뒀지. 그녀의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그녀의 뼈가 든 천을 꺼냈다. 이걸로 당신을 보내줄게요. 장례를 치를게요. 그녀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다. 슬픔이 섞여 있었다. 장례? 그걸로 충분할까? 그녀는 내 손에서 천을 빼앗았다. 뼈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지하실이 흔들렸다. 벽이 갈라지고 바닥이 꺼지는 듯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다시 거실에 있었다. 어떻게 올라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뼈는 여전히 내 손에 쥐어져 있었다. 하지만 천은 찢어져 있었고 뼈는 더 작게 부서져 있었다. 그녀는 내 곁에 있었다. 넌 날 보낼 수 없어. 그녀가 속삭였다. 이 집은 나야. 그리고 이제 너도 나야.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내 목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다. 우린 함께야. 영원히. 그날 밤 나는 집안을 헤맸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고 창문은 깨지지 않았다. 나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읽었다. 단서를 찾아야 했다. 그녀를 보내는 방법,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방법.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메모가 끼워져 있었다. 은희의 뼈를 태워라. 불 속에서 그녀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태우다니?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렸다. 가까이, 너무 가까이. 나는 부엌으로 달려갔다. 오래된 성냥을 찾았다. 손이 떨렸다. 뼈를 태운다. 정말로 그녀를 보낼 수 있을까? 나는 마루 한가운데 뼈를 놓았다. 성냥을 켰다. 불꽃이 춤을 추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가 나타났다. 거울 속이 아니라 내 앞에. 멈춰! 커! 그녀의 비명이 집을 뒤흔들었다. 불꽃이 꺼졌다. 성냥은 내 손에서 떨어졌다. 넌 날 태울 수 없어. 그녀의 눈이 불타는 듯했다. 이 집은 내 거야. 그리고 이제 내 거야. 나는 다시 벽장으로 도망쳤다. 숨을 곳은 거기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따라왔다.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녀의 손이 내 어깨를 잡았다. 이제 포기해. 그녀가 속삭였다. 넌 이 집의 일부야. 나는 울었다. 제발 살려줘. 하지만 그녀는 웃었다. 살아? 넌 이미 죽었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이 집은 그녀의 무덤이었다. 그리고 나도 그 무덤 속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뼈를 다시 주었다. 은희 씨, 당신을 보내줄게요. 약속해요. 그녀는 나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섰다. 아주 잠깐 그녀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다. 나는 다시 성냥을 켰다. 이번에는 꺼지지 않았다. 불꽃이 뼈에 닿았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집이 흔들렸다. 벽이 갈라지고 천장에서 먼지가 쏟아졌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불꽃은 점점 더 커졌다. 그녀의 형체가 흐려졌다. 용서해. 나는 속삭였다. 그녀의 비명이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마침내 침묵. 집은 고요해졌다. 불꽃은 꺼졌고 뼈는 재가 되었다. 나는 그 재를 손으로 만졌다. 따뜻했다. 그녀는 떠났을까? 나는 문으로 걸어갔다. 이번에는 열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나를 맞았다. 나는 밖으로 나왔다. 달빛 아래 집은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내 뒤에서 아주 작게 속삭임이 들렸다. 돌아와. 밤 공기는 내 폐를 채웠지만 자유의 맛은 아니었다. 돌아와. 라는 속삭임은 여전히 내 귀에 맴돌았다. 나는 집을 등지고 마을로 달렸다.
달빛이 길을 비췄지만 그림자는 내 발걸음을 쫓아왔다. 이화촌의 좁은 골목, 잠든 집들의 창문, 그리고 그 너머로 느껴지는 시선들. 누군가 나를 보고 있었다. 아니, 무언가가. 나는 멈추지 않았다. 마을의 작은 식당, 그곳에 아주머니가 있을 터였다. 그녀라면 방법을 알 것이다. 이 저주에서 벗어날 방법을. 식당에 도착했을 때 문은 잠겨 있었다. 하지만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다. 나는 유리를 두드렸다. 아주머니, 문 열어주세요. 내 목소리는 떨렸다. 잠시 후 문이 삐걱 열리며 아주머니가 나를 맞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불안으로 떨리고 있었다. 아가씨, 왜 다시 왔어? 그녀는 문을 잠갔다. 그 집에서 나왔어, 어떻게든. 나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녀가 날 놓아주지 않아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나를 부엌으로 데려갔다.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 은희 말이지. 그녀는 그냥 귀신이 아니야. 이화촌의 저주야. 네 할아버지가 그녀를 죽인 날 이 마을 전체가 변했어. 꽃이 시들고 아이들이 사라졌지. 그 집은 그 저주의 심장이야. 나는 차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뼈를 태웠어요. 그녀를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태웠다고? 그건 시작일 뿐이야. 은희의 영혼은 집에 묶여 있어. 하지만 그 집은 살아 있어. 그녀의 분노로 숨을 쉬지. 그녀는 부엌 구석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오래된 부적과 향 그리고 작은 칼이 들어 있었다. 이건 우리 어머니가 남긴 거야. 은희의 영혼을 달래려 했던 물건들. 하지만 실패했지. 그래도 네가 시도해 볼 수 있어. 나는 부적을 손에 쥐었다. 종이는 바스러질 듯 낡았지만 붉은 글씨는 선명했다. 이걸로 뭘 해야 하나요? 아주머니는 눈을 감았다. 집으로 돌아가 은희와 마주해.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그리고 그녀를 용서해. 진심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더 무거웠다. 부적을 쥔 손은 땀으로 젖었고 내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집은 멀리서도 보였다. 달빛 아래 그 한옥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문은 다시 열려 있었다. 마치 나를 기다린 듯. 나는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다. 공기는 차갑고 피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거실의 거울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비추지 않았다. 텅 빈 검은 화면 같았다. 은희 씨. 나는 속삭였다. 나와 얘기해요. 당신을 보내고 싶어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바닥이 미세하게 떨렸다. 마치 집이 숨을 쉬는 듯. 나는 부적을 꺼내 거울 앞에 놓았다. 향을 피웠다. 연기가 방을 채웠다. 그리고 그때 소리가 들렸다. 톡, 톡. 이번에는 천장에서.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연기는 천장으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졌다. 은희 씨 나와요. 나는 소리쳤다. 그리고 그녀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거울 속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 앞 공기 속에 떠 있었다. 한복은 더 이상 하얗지 않았다. 검고 붉은 핏자국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반쯤 썩어 있었고 한쪽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왜 돌아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분노로 떨렸다. 넌 날 태웠잖아. 내 뼈를. 나는 부적을 들어 올렸다. 당신을 보내고 싶어요. 이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요.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은 내 뼈를 울렸다. 벗어나? 이 집은 나야. 그리고 너도 곧 나와 같아질 거야. 그녀가 다가왔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벽은 점점 좁아지는 듯했고 공기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 은희 씨, 당신 이야기를 말해줘요. 내가 알아야 해요. 나는 간신히 말했다. 그녀는 멈췄다. 그녀의 텅 빈 눈에서 검은 눈물이 흘렀다. 내 이야기? 네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녀는 손을 뻗었다. 차가운 손가락이 내 이마에 닿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보았다. 그녀의 기억이었다. 1920년의 이화촌. 젊은 은희는 꽃처럼 웃고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와 사랑에 빠졌다. 그는 다정했고 그녀는 그를 믿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소유하려 했다. 그녀가 다른 남자와 약혼하자 그의 눈은 질투로 불탔다. 그날 밤 그는 그녀를 이 집으로 데려왔다. 우린 함께일 거야. 그는 속삭였다. 하지만 그 약속은 칼날로 변했다.
그는 그녀를 벽에 묶고 칼을 들었다. 그녀의 비명이 집을 채웠다. 그리고 그녀의 피가 마루를 적셨다. 기억은 끝났다. 나는 숨을 헐떡였다.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나를 내려다보았다. 미안하다고? 그걸로 내 고통이 사라질까?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부드러워졌다. 나는 부적을 다시 들었다. 당신을 용서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도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럼 나를 따라와. 그녀는 지하실로 향했다. 나는 떨리는 다리로 따라갔다. 계단은 끝없이 이어지는 듯했다. 어둠은 점점 더 깊어졌다. 지하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벽 앞에 서 있었다. 벽에는 새겨진 글씨. 미안하다, 은희야. 그리고 그 아래 또 다른 분. 나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문을 열었다. 안에는 작은 방, 그리고 그 안에는 그녀의 나머지 뼈, 해골, 갈비뼈, 그리고 부서진 두개골. 이건 내 할아버지가 숨긴 거야, 그녀가 말했다. 이걸 태워. 그럼 나도 떠날 수 있을지도. 나는 성냥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이걸로 끝날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나는 불을 붙였다. 불꽃이 뼈를 삼켰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미소 지었다. 슬픈 그러나 자유로운 미소. 고마워.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해졌다. 집이 흔들렸다. 벽이 갈라지고 바닥이 무너졌다. 나는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다. 뒤에서 그녀의 마지막 속삭임이 들렸다. 이제 나를 잊어. 거실에 도착했을 때 집은 고요했다. 뼈는 재가 되었고 공기는 맑아졌다. 나는 문으로 달려갔다. 이번에는 열렸다. 나는 밖으로 나왔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마을은 조용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하지만 내 등 뒤 집은 여전히 서 있었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그녀가 다시 나를 부를 것 같았다. 마을로 돌아가 나는 아주머니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하지만 그 집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야. 은희는 떠났을지 몰라. 하지만 그 집은 다른 영혼을 부를 거야. 나는 몸서리를 쳤다. 그럼 어쩌죠?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떠나. 이 마을을, 그 집을, 그리고 절대 돌아오지 마. 나는 기차역으로 향했다. 가방에는 할아버지의 일기장과 부적이 들어있었다. 기차가 떠나며 나는 창밖을 보았다. 이화초는 점점 멀어졌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집의 그림자가 남아있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귀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돌아와. 나는 귀를 막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내 머릿속에서 울렸다. 기차가 서울로 향하는 레일을 달릴수록 내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는 듯했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산맥, 도시의 불빛이 가까워지는 풍경. 이제 끝났어.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그 속삭임은 여전히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돌아와. 아주 작게, 바람 소리처럼. 나는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틀었다. 시끄러운 비트가 그 소리를 덮었다. 적어도 잠시 동안은. 서울에 도착한 나는 곧바로 내 아파트로 돌아갔다. 현대적인 빌딩, 밝은 불빛, 사람들의 소음. 이곳은 안전했다. 미신 따위는 도시의 번잡함 속에 녹아 사라질 터였다. 나는 짐을 풀고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이 내 몸을 적시며 이화촌의 먼지와 공포를 씻어냈다. 거울 앞에 서서 내 목에 손자국을 보았다. 희미해져 있었지만 아직 남아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지. 나는 중얼거렸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그 집에 있었다. 한옥의 마루, 차가운 공기. 은희가 서 있었다. 그녀의 한복은 이제 새하얗고 얼굴은 아름다웠다. 왜 떠났어? 그녀가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손을 뻗었다. 함께, 영원히. 나는 깨어났다.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켰다. 그냥 꿈이야. 나는 불을 켜고 물을 마셨다. 다음날 직장으로 복귀했다. 마케팅 회사 바쁜 일상. 동료들은 나를 반겼다. 휴가 어땠어? 시골집은?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좀 오래됐더라. 정리하고 왔어. 하지만 내 마음은 불안했다. 점심시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핸드폰을 보았다. 뉴스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다. 강원도 이화촌 오래된 한옥 화재로 소실. 나는 클릭했다. 사진 속 내 집이 불타고 있었다. 재가 된 잔해. 어제 밤 발생한 화재, 원인 미상.
기사는 그렇게 끝났다. 내 손이 떨렸다. 내가 불을 지른 게 아니야. 나는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리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가씨, 왜 집이 불탔대요? 침묵.然后 그녀가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 은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떠났다고요? 그럼 왜 아직? 나는 속삭임을 말하려 했지만 그녀는 끊었다. 돌아오지 마. 그게 끝이야.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아파트에 돌아오니 문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주소는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검은 재와 함께 작은 뼈 조각. 아니, 나는 상자를 떨어뜨렸다. 재가 바닥에 흩어졌다. 그 순간 공기가 차가워졌다. 돌아왔어. 목소리가 들렸다. 내 뒤에서. 나는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거울 속 내 뒤에 그녀가 서 있었다. 은희. 나는 비명을 지르며 문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열쇠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건 서울이야. 나는 소리쳤다. 하지만 집안은 변했다. 벽지가 벗겨지고 바닥이 나무 마루로 변했다. 마치 이화촌의 그 집처럼. 넌 날 보낼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다. 나는 주방으로 도망쳤다. 칼을 들었다. 나가! 하지만 그녀는 웃었다. 넌 나야, 이제. 그 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다시 들었다. 이번에는 더 자세하게. 그녀의 기억이 내 머릿속으로 스며들었다. 1920년 젊은 은희는 마을의 꽃이었다. 할아버지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는 다른 남자를 선택했다. 시집 가는 날 할아버지는 그녀를 납치했다. 집으로 데려와 벽에 묶었다. 내 것이 돼. 그는 속삭였다. 칼이 그녀의 살을 파고들었다. 피가 흘렀다. 그녀의 비명이 집을 채웠다. 하지만 마을은 듣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그녀의 뼈를 지하에 묻고 평범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은 떠나지 않았다. 기다렸다. 피의 후손을. 나는 깨어났다. 아파트는 다시 정상이었다. 상자는 사라졌고 재도 없었다. 환각이야. 나는 자신을 달랬다. 하지만 다음날 직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회의 중 내 동료가 나를 보며 물었다. 너 목에 뭐가 묻었어? 나는 만져보았다. 붉은 핏자국. 아, 케첩인가 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내 손에 피가 묻어났다. 진짜 피.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니 문이 열려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거실 거울 앞에 그녀가 서 있었다. 이번에는 실체처럼. 왜 날 따라와? 나는 물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넌 내 피야. 아니, 그의 피. 하지만 이제 우리 피.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잡았다. 차갑고 강했다. 나는 뿌리치려 했지만 그녀의 힘은 세졌다. 제발 놓아줘.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함께 가자. 그 집으로. 그 순간 내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가 내 몸을 조종하는 듯했다.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기차표를 예매했다. 이화촌으로. 안 돼. 내 마음이 소리쳤지만 몸은 따랐다. 밤기차에 올랐다. 창밖으로 어둠이 스쳤다. 그녀의 속삭임이 음악처럼 울렸다. 돌아와. 집으로. 이화촌에 도착했을 때 새벽이었다. 불탄 집 자네가 나를 맞았다. 제 속에서 그녀가 일어났다. 이제 완벽해. 그녀가 말했다. 나는 무릎 꿇었다. 왜 나야? 그녀는 대답했다. 피 때문이야. 그의 죄 네가 갚아. 나는 마지막으로 저항했다. 주머니에서 부적을 꺼냈다. 아주머니가 준 그 부적. 나는 그것을 불태웠다.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집 자네가 흔들렸다. 재가 바람에 날렸다. 그녀의 형체가 흐려졌다. 용서해. 그녀의 마지막 말. 그리고 침묵. 나는 그곳에 앉아 울었다. 자유였다. 하지만 내 피 속에 그녀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그 후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집을 팔았고 마을을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밤마다 꿈에서 그녀를 본다. 미소 짓는 그녀. 돌아와. 하지만 이제는 속삭임이 아니다. 내 목소리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 속삭임은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 커피숍의 웃음소리, 지하철의 덜컹거림 속에서도 돌아와 라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울렸다. 처음에는 은희의 목소리였다. 차갑고 원한에 젖은. 하지만 이제는 내 목소리였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눈동자 속에 그녀의 그림자가 스쳤다. 나는 약을 먹었다. 불면증 약, 항우울제. 의사는 스트레스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스트레스가 아니었다. 저주였다. 직장에서의 일상은 점점 무너졌다. 회의 중에 내 동료의 얼굴이 은희의 것으로 변하는 환각. 왜 날 버렸어? 그녀의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울렸다.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미안, 화장실 좀. 나는 자리를 피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내 반사가 웃었다. 내 미소가 아니었다. 그녀의 갈라진 입술, 검은 치아. 함께, 영원히. 나는 세면대에 물을 틀고 얼굴을 적셨다. 하지만 물은 붉게 변했다. 피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우연히 뉴스를 보았다. TV에서 나오는 기사. 강원도 이화촌 오래된 집터에서 유골 발견. 화면에 불탄 집 잔해가 나왔다. 내 집, 그리고 그 아래에서 나온 뼈. 하지만 은희의 뼈는 내가 태웠다. 그럼 이건? 기자는 말했다. 30년 전 실종된 아이의 유골로 추정됩니다. 가족의 증언에 따르면 아이? 나는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화면 속 마을 사람들의 인터뷰. 그 집은 원래 공사장 자리였어. IMF 때 아파트 지으려다 중단됐지. 그때 아이가 사라졌대. 내 머릿속이 회전했다. 공사장? 아이? 은희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아니, 그 아래에 또 다른 층이 있었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검색했다. 이화촌의 역사. 오래된 기사들이 나왔다. 1997년 산속마을 근처 아파트 공사장. 인부들의 괴담. 밤에 들리는 아이의 웃음소리. 백색 그림자, 그리고 실종된 노동자들. 한 인부의 증언. 아이를 봤어. 초등학생쯤 되는 남자애. 웃으며 달려오더니 만지면 전기처럼 찌릿해. 내 몸이 떨렸다. 그건 은희의 이야기와 닮아 있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마을의 전설. 옛날 6딸을 둔 노인이 있었다. 아들을 원해 정신장애가 있는 여자와 결혼해 아들을 낳았지만 딸들이 그 아이를 미워했다. 상속 때문에. 어느 날 아이가 사라졌다. 가족은 치료 보냈다고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죽였다고 속삭였다. 그 아이의 뼈가 공사장에서 묻혔다. 그리고 그 위에 내 할아버지가 집을 지었다. 은희를 죽인 그 집. 저주는 층층이 쌓여 있었다. 은희의 원한 아래에.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공사장. 1997년의 밤. 인부들이 일하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라라라. 아이의 노래. 한 인부가 다가갔다. 아이를 만지자 찌릿한 감각. 인부가 쓰러졌다. 아이의 눈은 검었다. 추워, 배고파. 아이가 속삭였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내 방은 차가웠다. 창문이 열려 있었다. 바닥에 작은 발자국. 지능 묻은 어린아이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주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 집 아래에 아이가 있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그 아이야. 은희 전에 그 아이의 저주가 있었지. 내 할아버지가 그 땅을 샀을 때 이미 저주받았어. 어떻게 해요? 나는 울며 물었다. 돌아가. 그 뼈를 찾아 제대로 장례를 치러. 나는 고개를 저었다. 불탔는데. 불탄 건 집일 뿐 뼈는 땅속에 깊이. 다음 날 나는 다시 기차를 탔다. 서울을 떠나 이화촌으로. 가을 바람이 차가웠다. 마을에 도착하니 불탄 집터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 테이프가 쳐져 있었지만 나는 몰래 들어갔다. 땅을 파기 시작했다. 손으로 나뭇가지로 손톱이 부서지고 피가 났다. 하지만 파야 했다. 밤이 되자 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 라라라. 아이의 노래. 나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작은 뼈가 나왔다. 아이의 손뼈. 썩은 옷 조각과 함께 아이의 영혼이 나타났다. 작고 창백한 소년. 추워. 그는 속삭였다. 나는 울었다. 미안해, 이제 쉬어. 나는 성냥을 켰다. 뼈를 태웠다. 불꽃이 피어올랐다. 아이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그의 형체가 사라졌다. 집터는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소리. 돌아와. 은희의 목소리. 그녀가 돌아왔다. 더 강하게. 넌 날 보낼 수 없어.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손이 내 목을 조였다. 나는 숨이 막혔다. 아이를 보냈으니 이제 내 차례야. 그녀의 눈은 불타는 듯했다. 나는 마지막 힘으로 부적의 죄를 뿌렸다. 용서해. 바람이 불었다. 그녀의 비명이 울렸다. 집터가 흔들렸다. 땅이 갈라졌다. 그리고 침묵. 새벽에 나는 마을을 떠났다. 이번에는 정말로. 하지만 내 피 속에 그들의 메아리가 남아있었다. 은희와 아이. 그들의 고통, 내 삶의 일부. 나는 서울로 돌아와 모든 것을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밤마다 거울 속에서 그들이 웃는다. 함께, 영원히. 그 메아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피를 타고 흐르는 톡, 내 영혼을 갉아먹는 벌레였다. 서울의 아파트에서 눈을 뜰 때마다 나는 그들의 목소리를 느꼈다. 은희의 속삭임, 아이의 웃음소리. 돌아와, 라라라. 그 소리는 밤의 어둠을 타고 스며들었고 낮의 번잡함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약을 더 늘렸다. 의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이건 저주,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피의 업보였다.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그날부터였다. 직장에서 컴퓨터 화면에 갑자기 글씨가 나타났다. 추워, 배고파. 아이의 목소리처럼. 나는 마우스를 떨어뜨렸다. 동료가 물었다. 왜 그래? 나는 웃으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대답했지만 내 손은 차가웠다. 집으로 돌아오니 문 앞에 또 상자가 놓여 있었다. 이번에는 더 작고 낡은, 안에는 오래된 사진. 1997년의 공사장. 노동자들 사이에 희미한 아이의 형체. 뒤집어 보니 할아버지의 필체. 묻었다. 영원히. 나는 그 사진을 태웠다. 불꽃이 춤을 추었지만 연기 속에서 아이의 웃음이 들렸다. 라라라. 나는 귀를 막고 창밖을 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 빛은 내 마음을 밝히지 못했다. 그날 밤 꿈에서 나는 공사장으로 돌아갔다. 1997년의 그곳. 인부들이 일하고 있었다. 나도 그중 하나였다. 땀 흘리며 철근을 나르는 내 모습. 하지만 공기 속에 차가운 기운. 추워. 아이의 목소리. 나는 고개를 들었다. 철근 더미 위에 작은 소년. 창백한 피부, 검은 눈. 형, 놀아줄까? 그는 웃었다. 다갔다. 손을 뻗었다. 하지만 만지는 순간 전기 같은 감각. 내 몸이 떨렸다. 아이는 사라졌다. 대신 땅이 갈라졌다. 아래에서 뼈가 솟아올랐다. 아이의 뼈, 은희의 뼈, 그리고 더 많은 뼈. 수십 뼈, 수백. 이 땅은 무덤이야. 누군가의 목소리. 나는 깨어났다. 땀으로 젖은 시트. 하지만 내 손에 진흙이 묻어 있었다. 공사장의 흙.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인터넷을 뒤졌다. 이화촌의 더 깊은 역사, 옛 기록들. 마을은 원래 저주받은 땅으로 불렸다. 조선시대 그곳에서 전쟁이 벌어졌다. 수많은 병사들이 죽었고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묻혔다. 그 영혼들이 마을을 괴롭혔다는 전설. 그리고 1920년 은희의 죽음. 1997년 아이의 살인. 층층이 쌓인 저주. 내 할아버지가 그 땅을 산 건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알았다. 그 저주를 이용해 은희를 가두려 했던 건지도. 나는 가족 기록을 파헤쳤다. 할아버지의 일기장, 내가 가져온 그 책, 페이지 사이에 숨겨진 편지. 그 땅은 영혼의 감옥이야. 은희를 묻었지만 그 아래에 더 많은 것이 있어. 할아버지는 미쳤던 걸까? 아니, 그는 저주를 이용했다. 은희를 죽이고 그 영혼을 아이의 영혼과 묶어 가두려 했다. 하지만 실패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나에게로 왔다. 피의 후손. 그날 저녁 아파트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불이 깜빡거렸다. TV가 저절로 켜졌다. 화면에 공사장의 영상. 하지만 1997년의 것이 아니었다. 더 옛날 조선시대. 병사들이 죽어가는 장면. 피가 흘렀다. 추워, 배고파. 목소리가 TV에서 나왔다. 나는 리모컨을 눌렀다. 꺼지지 않았다. 대신 화면 속에서 손이 뻗어나왔다. 차가운 썩은 손. 내 팔을 잡았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다. 손은 사라졌지만 내 팔에 자국이 남았다. 붉고 고름이 스며 나오는. 나는 병원으로 갔다. 의사는 감염이라고 했지만 약은 듣지 않았다. 자국은 점점 커졌다. 피부가 썩어가는 듯. 밤에 그 자국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와, 우리를 풀어줘. 여러 목소리. 은희, 아이, 그리고 더 많은 영혼들. 나는 결심했다. 다시 이화촌으로 가야 했다. 저주의 뿌리를 뽑아야 했다. 기차를 타고 가는 길 창밖으로 비가 내렸다. 하늘이 울고 있었다. 마을에 도착하니 불탄 집터는 여전히 그곳에. 하지만 땅이 습했다. 비로 인해. 나는 삽을 들고 파기 시작했다. 깊이, 더 깊이. 흙이 내 얼굴을 적셨다. 손이 피곤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 울음소리, 비명. 사방에서. 라라라. 왜 돌아와. 나는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머릿속에서 울렸다. 마침내 삽이 무언가에 부딪혔다. 뼈. 하지만 하나가 아니었다. 수십 개. 병사들의 뼈, 해골, 갑옷 조각. 조선시대의 유물. 이게 뿌리야. 나는 중얼거렸다. 그 순간 땅이 흔들렸다. 구멍에서 영혼들이 솟아올랐다. 투명한 형체들.
병사들, 은희, 아이, 그들은 나를 둘러쌌다. 풀어줘. 그들의 목소리가 합창처럼 울렸다. 나는 불을 피웠다. 뼈를 태우기 위해 성냥을 켰다. 불꽃이 피어올랐다. 영혼들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 비명은 고통이 아니었다. 해방이었다. 고마워. 은희의 목소리. 형 안녕. 아이의 웃음. 불꽃이 꺼지자 침묵이 내려앉았다. 비가 그쳤다. 하늘이 밝아왔다. 나는 그곳에 앉아 울었다. 자유였다. 진짜 자유. 저주의 층위가 모두 타버렸다.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정말로. 메아리는 사라졌다. 거울 속 내 눈은 맑았다. 하지만 가끔 바람이 불 때 아주 작게 감사하는 속삭임이 들린다. 고마워. 그 감사하는 속삭임은 내 삶에 새로운 빛을 가져왔다. 바람이 불 때마다 고마워 라는 부드러운 메아리가 들렸지만 이제는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안도, 평화의 신호였다. 서울의 일상은 다시 안정되었다. 직장에서의 회의, 커피숍에서의 대화, 밤늦은 산책.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듯했다.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그 땅의 기억이 새겨져 있었다. 이화촌, 그 공사장, 층층이 쌓인 영혼들의 고통. 나는 그것을 잊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삶의 가치를 깨달았다. 시간이 흘러 나는 그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다. 일기처럼, 소설처럼. 할아버지의 일기장에서 시작해 은희의 비명, 아이의 웃음, 그리고 그 아래 묻힌 병사들의 한숨까지. 펜을 쥘 때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쓰는 행위는 치유였다. 내 피 속에 흐르던 독이 종이 위로 흘러나왔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들은 웃었다. 공포 영화 같네. 하지만 내 눈빛을 보고 웃음이 멈췄다. 진짜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야. 그리고 이제 끝났어. 그러나 끝은 항상 새로운 시작을 부른다. 어느 가을날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마케팅 캠페인, 강원도 산속 리조트 개발. 이화촌 근처야. 상사가 말했다. 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곳. 왜? 나는 물었다. 그는 웃었다. 좋은 땅이래. 옛날 공사장 자리지만 이제 새로 짓는다고. 나는 서류를 보았다. 지도에 표시된 그 위치. 불탄 집터, 이제는 평평한 땅. 하지만 내 눈엔 여전히 그 구멍, 뼈, 영혼들이 보였다. 그날 밤 꿈이 다시 왔다. 이번에는 평화롭지 않았다. 공사장. 하지만 미래에 크레인 소리, 인부들의 함성, 그리고 땅속에서 솟아오르는 손, 썩은 뼈만 남은 손. 돌아오지 마. 목소리가 울렸다. 은희의? 아이의? 아니 더 많은. 병사들의 합창. 나는 깨어났다. 땀으로 젖었다. 그냥 꿈이야. 하지만 다음날 뉴스를 보았다. 강원도 개발지 공사 중 유골 발견. 화면에 그 땅 다시 파헤쳐진 구멍. 이번에는 더 깊이. 조선시대 병사들의 집단 무덤으로 추정. 나는 전화를 걸었다. 아주머니에게. 다시 시작됐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저주는 끝나지 않아. 땅이 기억하니까. 네가 한 건 잠시 멈춘 거지. 그럼 어쩌죠? 가지마. 그 땅을 피해. 하지만 프로젝트는 내 손에 있었다. 상사는 나를 보냈다. 현장 가봐. 분위기 느껴보고. 나는 거부할 수 없었다. 기차를 타고 다시 이화촌으로. 마을은 변해 있었다. IMF 위기 이후 개발 붐으로 새로운 건물들, 카페, 관광객. 하지만 그 땅은 여전히 고요했다. 공사장 입구에 서자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익숙한 바람. 속삭임. 나는 몸서리를 쳤다. 인부들이 일하고 있었다. 웃으며 땀 흘리며.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 불안이 스쳤다. 요즘 이상한 소리 들려요. 한 인부가 말했다. 밤에 노래소리. 라라라. 내 심장이 뛰었다. 아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소문이 있어요. 옛날에 여기서 아이가 죽었다고. 나는 땅을 보았다. 유골 발견 후 공사는 중단되었지만 재개되었다. 안전하다고 해요. 인부는 웃었다. 하지만 그의 웃음은 불안했다. 나는 그 땅을 걸었다. 발밑에서 미세한 떨림. 마치 땅이 숨쉬는 듯. 구멍 옆에 서자 소리가 들렸다. 배고파. 아이의 목소리 희미하게. 나는 도망쳤다. 마을로 아주머니에게. 다시 시작됐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네가 풀었잖아. 왜 다시? 개발 때문에 땅을 파헤치니까. 그녀는 상자를 꺼냈다. 또 다른 부적. 이걸로 막아. 하지만 영원히는 못해. 나는 두 부적을 쥐고 공사장으로 돌아갔다. 밤이 되었다. 인부들은 퇴근하고 나는 홀로 남았다. 은희씨 아이야. 병사님들 제발 쉬세요. 나는 속삭였다. 그 순간 바람이 세졌다. 땅이 갈라졌다.
영혼들이 솟아올랐다. 투명한 슬픈 형체들. 왜 다시? 은희가 물었다. 개발, 사람들 때문에. 아이가 웃었다. 라라라, 우리 집이야. 병사들이 중얼거렸다. 전쟁, 피. 나는 부적을 땅에 묻었다. 이제 그만 자유로워지세요. 불꽃이 피어올랐다. 자발적으로 영혼들이 춤을 췄다. 그리고 사라졌다. 새벽에 공사장은 고요했다.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프로젝트를 포기했다. 그 땅은 건드리지 마세요. 상사에게 말했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따랐다. 그 후 그 땅은 보호구역이 되었다. 역사적 유적으로. 영혼들은 쉬고 마을은 평화를 찾았다. 하지만 내 삶은 변했다. 나는 공포소설가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기반으로. 책이 출간되었을 때 사람들은 물었다. 실화야? 나는 미소 지었다. 아마도. 밤마다 바람이 불 때 속삭임이 들린다. 고마워. 이제는 친구처럼. 그리고 그 끝에서 나는 알았다. 저주는 끝나지 않는다. 하지만 용서와 이해로 우리는 그것을 넘어갈 수 있다. 피의 메아리는 여전히 울리지만 이제는 노래처럼 자유의 노래.